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그런 거를 못 느꼈는데 제가 확실히 유명하긴 한 모양이죠? 네. 유명해요? 길거리 지나다니면 말이죠. 옛날에는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요새는 사람들이 거의 알아봐요. 근데 아주 내가 너무 요새 봉변을 많이 당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국민들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를 얘기를 해야겠어요. 뭐냐면은 내가 길거리 지나가면은 누구나 와서 먼저 이렇게 하면서 사인해 달래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담배 봉투에 이렇게 털어가지고 여기다 사인을 하든가 뭐 명함도 내놓고 아무데나 종이도 주워다가 넣으면서 사인을 하라고 그러다가 난 그런데 사인 안 한다. 학자라는 게 그렇게 함부로 사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사인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요새는 다들 사진기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자 그래요. 그 사진도 내가 당신은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진을 같이 찍겠냐. 그러면 이제 갔다가 악수를 한번 하자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혼동이 있는 것이 저는 뭐냐면은 제가 요새 이 선거철이 되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지나가던 누구나 보든지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누구든지 보면은 사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이죠. 정치인들은 표라도 하나를 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연예인들은 그 대중들의 인기가 떨어지면은 자기가 못 살아요. 에?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 학자는 말이죠. 학자는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만 했지 여러분들에서 뭘 받아내려고 요구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학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 학자 대접을 할 줄 알아야지. 에? 어떻게 그렇게 그 외간 남자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악수를 하자고 그러냔 말이야.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반갑습니다 이러고 하면 말이야 욕지거리를 하고 한다고 나보고. 사인도 안 하면 말이야. 젊은 놈들도 말이야 당신 유명한 사람이면 당연히 사인해야지 왜 안 해주냐 말이야. 그리고 욕을 하고 그냥 이걸 별의별 욕을 다 하고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돼서 되겠냐 말이야. 문제는 우리 선비는 그야말로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아무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좋다고. 나는 집안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내가 연구하고 논문 쓰고 내 책 쓸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오늘 이 정도전 삼봉부터 오늘까지 조선 사상사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림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나라 이 선비의 이 전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지만은 우리는 정말 정치인이나 연예인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적 관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 사회가 가고자 하는 도덕적인 양심만을 지키면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사회의 인기를 영합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 내가 뭘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사방에서 나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내가 효율적으로 내 사상을 그래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여기 나온 것뿐이지. 내가 무슨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여기 무슨 권력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난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사회가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 목전에 소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돼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벌써 여기서 이 강의에서 존천리 거인욕이라는 주장의 명제를 이렇게 말했어도 이 세상은 하나도 이렇게 천리를 존하는 방면에서 돌아가고 있질 않잖아 이게.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이게 나라 꼴이. 노무현이라는 개인은 얼마든지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 자체를 흔들 수는 없는 거냐 국민을 대의한다는 사람들이. 그래도 학교 나올 거 다 나오고 이 세계를 그래도 이거 여기까지 오른 우리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뭔가 이 잘못된 건 우리가 다 같이 빨리빨리 털고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 화합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도록 저는 최대한 끝까지 반성만 하겠습니다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여튼 정말 이게 우리 사회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지식인으로서 그저 그게 죄라서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건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주자나 송대의 주자나 정산봉이나 모든 퇴계나 우리나라를 이어갔던 모든 대학자들이 결국은 인간의 본연의 심성으로 돌아갑시다라는 호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동학을 강의합니다. 동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학 운동을 하면서 그냥 칼에 보이고 그 일본 놈 총에 그냥 가고 그렇게 비참하게 마지막 우금치에서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세기를 맞이했고 그러면서도 그러한 피해 대가도 없이 우리는 일제 식민지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그런 대통령 선거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구한말 그때는 선거라고 하는 그렇게 민의가 표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우리가 지금도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동학보다 몇 천 배 더 무서운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그 냉엄한 현실을 이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 와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노무현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대한 당과 아무 관계없는 우리 사회의 민중들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뒤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더 깨끗하고 더 합리적이고 더 정직한 사회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협력해서 살 수 있는 사회로 가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도전이라는 분은,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저기 하려는 게 지금 뭐냐면, 정도전은 일종의 신권 정치라고 그래요. 신권 정치. 그러니까는 그 뜻이 있는, 그 당시 이제 그 고려 말 사회가 워낙 썩었으니까, 지금같이 썩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은 사회를 갖다가 뭔가 개혁하려는 새로운 신진 유림들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신진 유자들이 생겼는데 그 정도전 같은 사람만 해도 뭐 정도전, 권건인이 뭐 정몽준이 뭐 아주 탁월한 대석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인물이 빈곤해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인물이 많은 사회였어요. 이게 고려 말이라는 사회가. 그러니까 사회 격동비의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정도전은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한 사람으로서 뭐냐면은 모든 지식인들이 뭐냐면
이렇게 공동적으로 그 신하들의 어떤 합리적 상식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걸 바랬단 말이에요. 왕 한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항상 문제성이 노출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를 들면 정도전 같이 탁월한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땐 되는데, 그리고 정도전의 구상은 너무 과격했다고, 왕권을 아주 극도로 제한했다고. 그러면 이방원 입장에서 본다면 정도전이를 여러분들 이방원이라도 내버려 두겠어요? 왕을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정치해 먹겠다는 건데, 알겠어요? 그럼 이방원 입장에서는 야, 혁명을 누가 했고 결국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는 거는 왕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왕권을 무시하고 신권을 가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이방원은 어떤 면에서 왕권의 집중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거기에 철학이 있다고 봐야 돼요. 이방원도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정도전 입장에서만 이방원이가 나쁜 새끼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방원 나름대로 뭐냐 하면은 이 왕권의 강화가 필요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좀 과했죠. 그러면서도 하여튼 왕권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들은 모조리 죽인 거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방원이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기 두 처남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세종 자기 아들의 그 장인까지 죽이잖아요. 사돈까지 다 죽이고 앞으로 왕권을 제약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같이 쳐버린 거예요. 이방원은 이렇게 불행하게 자기는 피를 흘렸지만 이방원이 때문에 세종이라는 위대한 성군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원이 때문에 세종조에는 군말이 없었던 거라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이 집현전 학살을 길렀어도 집현전에 있는 새끼들이 이방원 생각하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세종한테 납작 엎드린 거야. 알겠죠? 그런데 항상 위대한 성군은 뒤끝이 나쁘다고. 네? 조선에서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임금을 두 분 뽑으라면 누구 꼽는 줄 아세요? 세종하고 누구? 정조입니다. 정조는 대학자예요. 도울 김용옥을 몇 배 넘겨가는 그건 대학자예요. 정조는 왕이지만 정조는 대단한 학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종보다도 더 무서운 그 정조의 품격은 대단해요. 그러나 세종 이후에 정치가 다시 문란해지고 정조 이후에 문란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건 완벽한 왕은 자기까지는 끝났지만 뒤를 못 길러. 자기만 완벽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결국 세종 이후에 다시 왕권의 약화가 초래된단 말이에요. 세종이 죽고 난 다음에 문종이 들어서잖아요. 이 문종이라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세종 밑에서 한글 창제도 사실은 문종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세종의 아들 중에서는 가장 학문을 좋아하고 아주 그 대단한 학자였어요. 그 문종도. 그런데 세종 때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공부만 하다가 문약해져가지고 병약해져가지고 왕이 되면서 그냥 골골 앓다가 그냥 한 2년 몇 개월 하다가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그 아들인 어린 단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뭐가 돼요? 신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화되죠. 단종 시대 때 이제 왕권이 약화되면서 신권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라고 우리가 조선 왕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이내미즘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왕권과 신권의 이 다이내미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종애사라고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다시 뭐야? 세조도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세조는 또 다시 뭐예요?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단종을
빙자에서 모조리 또 사족을 치는 거죠. 그 공신들이고 뭐고 조선조의 또다시 올라온 신권을 갖다가 이걸 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이것이 세조의 역할이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종이 죽고 난 다음에 성종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성종이. 근데 이 성종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임금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조선 왕조의 문물이 성종 때 갖추어지는 겁니다. 세종 때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때 그냥 칠놈들 칼 휘둘러가지고 칠놈들 다 친 거고, 그 다음에 세종이 그 반석을 만들었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은 누구예요? 성종이라고. 성종. 그러니까 성종 때 경국대전, 그리고 우리 조선 왕조의 중요한 대저작들이 전부 성종 때 지어집니다. 그리고 성종은 엄청나게 또다시 뭐냐면은 이 공부를 좋아한다고. 그리고 남이 듣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니까 뭐야? 다시 학자들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성종 시대에 영남에 아주 골수 성리학자들이 대거 진출을 해요. 성종 때.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그 사림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사림이라고 하는 이 전통이, 사림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조선 초기를 할 적에 그 훈구파라는 말하고, 지금 말이죠, 사림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꾸만 조선 초기에 나오는데, 훈구파라고 하는 거는 그 세조의 찬탈에서 살아남은 세력들이 대개 훈구파를 형성해요. 그런데 이 훈구파는 또다시 뭐냐면은 정도전 계열이라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우리가 지금 배운 정도전은 아주 고려 말에서 볼 때는 아주 개혁적이고 그런 세력이죠. 그런데 벌써 세종을 지나서 이 세조에 오면 완전히 정도전 라인이라는 게 전부가 훈구 세력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훈구 세력에 대해서 또다시 뭐냐면은 이 새로운 사림이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다 순수한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이 사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종직 같은 사람이죠. 김종직과 같은 사람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사림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다시 뭐예요? 성종조염은 뭐가 강화돼요? 신권이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권이, 사림들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종이 이제 말년에 가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좀 끼가 있는 사람이라서, 말년에 가면은 막 궁궐 밖을 나가가지고 막 로맨스도 벌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부인이 시기를 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왜 그 성종 얼굴에다가 왜 이렇게 상처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폐비윤 씨가 된 거 아니에요. 그 폐비윤 씨 아들이 누구예요? 연산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뭐 나보다 더 잘 아시네.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래서 두 사화를 일으키잖아요. 그 사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림이 화를 입는다는 의미예요. 이 사화가 신진 사림들이 거기서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자들을 대접해주고 그 사람한테 배우고 이러는 걸 아주 굉장히 엔조이를 했다고. 그래서 뭐 아침에 강의를 듣고 점심에 강의를 듣고 저녁에 강의를 듣고 계속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학자들이 왕한테 대꾸만 간을 하면서 구창케 왕권을 제약하는 말을, 그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친하게 되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다 친하게 되면 자꾸만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부인도 그렇게 친하게 되니까 자꾸만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산군이 되면 그게 지속이 될 거 아니에요. 성종 다음에 연산군이니까.
연산군도 처음엔 굉장히 영민하고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 예술적 기질이 있고 연산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연산군 초기에 엄청나게 정치를 잘했다고. 그런데 하도 이놈들이 또다시 이 살인이 괴롭게 구니까 빌어먹을 새끼들 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연산군 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연산군을 갖다가 못 견디겠으니까 그 살인들을 그렇게 처단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연산군한테 그 훈구파들이 살인을 쫓아내려는 연산군이라는 폭군을 빌어가지고 그 살인을 쫓아내려고 했던 훈구파들이 자기들이 당하게 생겼으니까 연산군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뭐야? 중종이 쓴 거야. 중종반정. 그 중종이 쓴 게 지금 누구야? 그게 바로 장금이하고 지금 로맨스를 벌이기는 그 임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중종이 그렇게 해서 중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중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야? 중종 반정을 일으킨 훈구파들에 의해서 다시 갇히게 되겠죠? 예? 훈구파들에 의해서 다시 갇힌단 말이에요. 지금 중종이. 그래가지고 또다시 이 훈구파를 몰아내치기 위해서 또다시 연산군 때 당했던 살인을 또다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때 끌어들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조광조입니다. 그게. 예? 이 조광조라는 친구는 이 김종직의 그 제자인 김경필이 그 희천이라는 데로 유배를 가 있을 동안에 거기 가서 엄청 배운 사람이에요. 예? 근데 조광조는 거기서 한 2년 수학을 하면서 직접 그 김경필한테 수학하면서 엄격한 이 성리학의 이거를 몸에 익힌 사람이라고. 그래서 조광조는 뭐 항상 의관을 정제하고 걸을 적에도 뭐 하나 삐뚤어지게 걷는 법이 없고, 먹는 것도 뭐 단정하게만 먹고 아주 성격이 칼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산다고 하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를 전부 윤임금, 순임금의 그 성군과 그 시대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인 열정에 불타고, 그러면서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하면 할수록 뭐냐면은 대사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야, 임금이 나를 이렇게 신임해서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은 자식이 좀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은 이렇게 공손할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조광조를 갖다가 역사에서 까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는 내 자신이 나는 선비를 자처하는 사람이지만 조광조가 내가 보기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고. 이 사람이 지나쳤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 궁정 안에 소격서라고 뭐 이렇게 점치고 그러는 그 궁정 안에 여자들이 많으니까, 왕비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칠성단도 만들어 놓고 뭐 점치고 그러는 조그만 뭐 우물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물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뭐 이렇게 북두칠성을 이렇게 보고 그 북두칠성 색깔을 가지고 뭐 점을 치고 음양오양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달밤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소격서라는 게 있는데 그걸 폐지해야 된다. 이런 우리 같이 이렇게 합리적인 유교 국가에서 이렇게 미신을 믿어서 되겠는가?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래 내려오던 거대. 그냥 가가지고 아침에 그냥 가나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해 뜰 때부터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읊조리고 앉다가 저녁까지. 그 왕이 제발 내가 그거 할 테니까 가라고. 당장 이거 폐지 안 하면 난 못 들어갑니다. 하고서 밤새서 새벽까지. 예? 그런 식으로 왕을 이제 쪼이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폐지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 중종반정을 일으킨 그런 공신들이 많잖아요. 이 공신들의 이 자식들이 좀 위훈이라고. 이 공훈들이 전부 이게 엉터리다. 이거 위훈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놈의 위훈 다 삭감해버린다. 그 싸그리 다 삭감해버리려니까 이게 문제가 또 크잖아요. 반발이 크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결국 중종이 견디겠어요? 왕이라도. 조광조는 역사에서 상당히 위대한 그러한 어떤 도덕군자의 하나의 새로운 기풍을 우리 조선 왕조에 불어넣어준 사람이긴 하나, 그렇게 되니까는 중종이 버린 거예요. 도저히 나는 아주 조광조, 아우 끔찍해. 가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광조의 조선 왕조에서 이 조광조라는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광조는 칼날 같은 도덕군자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세웠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광조가 소위 말해서 새로운 신짐살인의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왕조에서는 조광조 이후로는 이 모든 그 이후로 조선 왕조에 등장하는 살인이나 모든 지식인들은 조광조의 후예라고 하는 걸 자처합니다. 거기에 이 조광조의 이러한 순수한 그 어떠한 도덕군자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커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퇴계 이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황에 오면서, 그러니까 이택에 오면서 비로소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러한 소위 말해서 유교 국가로서의 가닥이 완벽하게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택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분이에요. 이택을 사실은 나는 젊었을 때 이택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나는 내 그 학문적 성향이 기론 쪽에 있어요. 나는 기론 쪽에 내가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맥이 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태기를 싫어했는데 그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태기라는 사람이. 그리고 존경스러운 데가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면이 많다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지금으로 말한다면 국립대학교 총장격인 이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을 적에 이 사람이 그때 58세였는데 그런 58세의 노인인데 그때 거의 내 나이 비슷하게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기고봉, 고봉, 이 높을 봉우리 고봉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이 기씨들이 이게 또 이렇게 그 무시 못할 이 성에 우리나라 기성이 상당히 많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고려 말에 그 중국에 가서 그 원나라에 소위 중국에 가서 그 중국의 그 원나라를 뒤흔든 황후가 한국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기씨라고. 그러니까 그 기씨들이 대단한 그 뭐가 있습니다. 그 줄기들이. 근데 여기에 이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여튼 대단한 학자예요. 이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뭐냐면은 막 과거에 급제하죠. 서울로 와서 이태계를 그때 만나요. 그때 불과 이 사람의 나이가 32살의 청년이었고, 그러니까 막 그냥 급제해가지고 한 그 32살의 청년을 58세인 이황이 만났는데 그 학덕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이황은 기대승한테 배웁니다. 배워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너하고 토론을 하고 싶다 하고서 그 당시 뭐냐면 정충환이라는 사람이 천명도설이라는 걸 지었는데 거기에 뭐라면 사단은 바로 리하고 칠정은 바로 기라고 한 것을 요런 이거 좀 천명도설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주와 요 안에는 인간의 모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예를 들면 인의예지라는 건 여기 있고 이제 칠정이 밑에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그런 말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단은 뭐 그 바로 리하고 칠정은 바로 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퇴계가 이거를 사단은 리지발이요, 칠정은 기지발이라고 바꿔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라고 하는 것에, 리라고 하는 것과 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 발현되는 두 개의 주체가 되죠. 에? 칠정이라는 건 기가 바란 거고, 에? 사단은 인의예지는 리가 바란 거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하여튼 그 근원에 리하고 기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과거 주자학에서는 리는 순수한 아주 순선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기가 움직이고 함부로 발동하고 이런 거일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자학의 정통 학설에 있어서는 리발이라는 게 인정이 안 돼요. 리발이. 그러니까 이 퇴계라는 사람은 리발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과격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대성이 보고 있다가 이거를 까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의 글을 잘 봤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맹자의 문장을 보면은 맹자가 보세요. 맹자가 측은지심은 뭐라고 했어요? 인지 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사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측은지심은 이제 뭐 12지심 어떻게 수호지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측은지심은 인지 단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 사단은 요 단이죠. 지금 단이잖아요. 단. 그런데 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인이라고 하는 놈이 밑에 있는데 이게 뭐지? 아이스버그 뭐지? 빙하 같은 거. 빙하 같은 게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게 이게 단 아니에요. 단초라는 게 그거죠. 그러면 여기에 인은 있고, 그죠? 인은 있고 인의 단초로 보이는 게 뭐예요? 측은지심이라는 얘기죠. 인간의 측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무물로 기어들어온 걸 보고 갑자기 놀라가지고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인의 단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말이에요. 사단은 뭐예요? 성이에요, 심이에요? 사단은 분명히 심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측은지심은 인지단이니까 단은 심이죠. 그러면 심이라고 하는 측은지심은 이게 비록 도덕적인 현상이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측은지 정 아니에요. 그런데 그 측은지 정이라고 하는 게 인의 단초로 보여진 거다 그런 얘기 아니야. 악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뭐냐면 기고봉은 바로 요걸 까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단이든 칠정이든 똑같이 정입니다 이거야. 똑같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성은 뭐냐면 이 마음이 똑같은 마음인데 두 개의 근원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마음인데 하나는 그 감정이 희로애락의 감정이 발익해중절 발현돼서 제대로 상황에 딱 들어맞아서 도덕적으로 보일 때 우리가 그걸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단과 칠정은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기대승의 논변이 말이죠. 이 기대승의 논변은 내가 보기에 정확합니다. 퇴계 학문에 있어서 어떠한 그 리발적인 요소에 대한 비판으로서 기고봉의 비판은 오늘까지도 유효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사단을 떼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맹자가 여기서 논쟁이 말이에요. 칠정과 사단이 아니라 예를 들면 칠정과 사덕이다. 인의예지 자체로의 논쟁을 했으면 오히려 퇴계가 강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측은지심은 인지단이라고 그러니까 이 인지단도 하나의 감정이다 이거는. 인 그 자체는 아니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알죠? 인 그 자체는 아니다. 이건 인의예지라는 성은 인정을 해도 사단이니까 그건 심적인 현상이다 이거야. 심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칠정과 구분이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기대승이라는 탁월한 젊은 학자가 대학자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이태계 양보해요 안 해요? 못하죠. 못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기대승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태계는 문제가 뭐냐면 좋다. 사단이든 칠정이든 똑같이 심적인 현상이라고 인정한다. 그리고 똑같이 이기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거를 사단과 칠정을 똑같다고 해버리게 되면은 사단이라고 하는 인간의 도덕의지가 너무 제멋대로 칠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야. 어?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인간의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다는 거야. 어? 자의적인 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사단이라고 하는 것과 칠정이라는 것 구분할 수 없다는 너의 논리를 받아들이마. 그러나 인간의 심적 현상에 있어서 그 현상이 소종래라는 말을 쓰거든요. 강조점 그리고 그것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은 뭔가 다른 근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말하는 그 사단과 칠정이 같다고 하는 거는 겉으로 나타난 인간의 심적 현상에서만 얘기하는 거다 이거야.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은 그 측은지심이 발동되는 근원은 뭔가 인간의 마음 심적 현상에 도덕적인 아주 완벽한 그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태계라는 사람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엄청나게 종교적으로 인간의 도덕적인 순선의 아름다움에 종교적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이런 인간의 정적인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어떤 순수한 그 무엇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태계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태계는 사실 정치에 그렇게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에서 또 계속 불러요. 왜냐하면 정치에서 뜻이 없다 그러는 사람일수록 데리고 가야 그 정치가 빛나거든. 과거에 그 조선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림과 이쪽 정치에 항상 왕정과의 이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림들은 안 가려고 버티지만 안 가려고 버티는 놈일수록 데려가야 빛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저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한다고. 그래서 태계도 대권 그렇게 데려가요. 그러면 태계는 싫다고 그러고 또 내려와요. 영남으로 또 도망가고 그런 인생들이거든요. 다 그게 그렇게 되는데 그 퇴계는 뭐냐면 그 자기 지금도 여러분 도산서원에 가보면 그 퇴계가 했던 조그만 서당이 그 앞에 있어요. 지금 그 뒤에 건물은 건 나중에 지은 거고 퇴계 때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퇴계 때는 퇴계가 지은 거는 지금 소수서원이라는 저 영천에 있어요. 다 퇴계 지금 도산서원하고 퇴계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 그 조그만 일부분이 퇴계 선생이 원래 거기 계시던 데가 있던데 난 그 퇴계 선생이 거기 앉아가지고 고요하게 앉아서 자기를 관조하면서 퇴계는 인간을 간조하면서 야 정말 인간이라는 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정말 순수한 정말 그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구나. 나는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어요. 이 퇴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퇴계 다음에 이율곡이라는 분 있잖아요.
율곡은 기대성을 이었다고 아시겠습니까? 율곡은 기대성을 이었고 그 율곡은 리바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기대성을 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리바를 인정 안 합니다. 율곡 사상은 기발만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본다면은 퇴계 사상은 굉장히 순수한 인간의 순수한 도덕 의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퇴계는 관념화되기가 쉽다고. 인간이. 그런데 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강조한 기발을 강조하는 인간들은 현실적인 인간을 중시하게 돼요. 이렇게 잘못도 저지르고 감정적으로 막 격하기도 하고 이런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개 뭐냐면 기대성, 율곡 이 계열이 뭐야? 현실 정치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왜 그런 그러니까 역사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곡이라는 사람은 10만 양병설과 같은 그러한 사회적 관심이 탁월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철학도 뭐야? 리발보다는 기발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가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조선 왕조의 정통 유학은 관료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정통 유학은 율곡 중심으로 가겠어요? 퇴계 중심으로 가겠어요? 율곡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곡 밑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송시열이라고. 예? 알겠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조선 사상사가. 그래서 율곡에서 소위 말해서 송시열로 가면서 이 기호학파들이 형성되면서 이게 조선 사상사의 주류예요. 그런데 이 주류에서 본다면 이 퇴계는 뭐야? 주류야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가 아닌 비주류예요. 그러나 지금 율곡과 퇴계의 무게가 누구한테 더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퇴계가 더 무게가 있죠. 왜? 이러한 현실파들이 쭉 이게 비주류라 할지라도 퇴계의 그러한 도덕적인 철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깊숙하게 보는 퇴계의 주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주기론자들이 이 퇴계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요. 이게 주류가 이렇게 퇴계는 여기 이렇게 있다면은 이 기호학파들의 그러니까 이율곡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현실 참여적으로 기론으로 쭉 가다가 점점 이 기론의 성격이 점점 하면서 퇴계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서 조선 왕조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관념화돼요. 그러면서 조선 성리학은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관념화되고 자꾸만 그 어떠한 그 이상주의만 출현하게 되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종교적인 도구마로 간다고. 그러면서 구한말에 오면서 대처할 능력을 잃어버려요. 현실 대처 능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율곡과 같은 그런 대처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조선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하게 내가 정리한 조선 사상사의 흐름인데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나 대강 오늘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선 사상사는 이런 시각에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세계 사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이 조선 성리학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요것을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강의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강의 어디서 못 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내가 이거 도올 김용옥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들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뼈저린 사상을 매개로 해서 서로 논쟁을 벌리면서 어떠한 노력을 해온 나라인가 이거를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해튼 수작들 좀 그만하고 뭔가 정도를 향해서 바른 길을 향해서 우리 역사가 나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컬러를 보지 말고 피부를 보라. 남자는 피부다. Have a nice skin. Bone in.